국정원 하루 이틀이 아니다. 뭐 저희가 참 뭐 한편의 코미디 같은 국가정보원의 다큐 영화 얘기를 장시간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게 뭐 서글프지만 이런 국가정보원의 이런 역사가 오래된 역사다. 그래서 우리 곽 박사님이 좀 대표적으로 좀 예전에 거론됐던 것들 몇 가지 사건을 거론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87년도에 대선 전국에서 펼쳐졌던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선 직전에 그 김현희, 그죠? 네. 마유미가 입국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선거 전국을 87년 대선 전국을 색깔론 그리고 이제 북풍으로 완전히 뒤덮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변호사님 그때 대학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세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뭐 이 사건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야, 중학생인데 그때 뉴스들이 기억이 막 나네요. 전 5살이라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흔히 뭐 이렇게 귀 모양 다르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진 속에 귀 모양 다르고 같이 그 하셨던 김승일 씨였나? 네. 그분 완전 할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전 제일 어른들 얘기 많이 했던 거. 야, 김현희 되게 이쁘다. 이게 엄청 기억에 예뻐? 남아. 어른들 얘기했던 아니 근데 게. 예쁘냐고 실제로. 뭐 안 그거야 뭐 예쁘던데.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른 거죠. 솔직한 마음에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저도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방공 막 글짓기 하던 그런 방공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쁘다는 걸 앞세워서 공작을 했구나. 저런 맞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 그런 얘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또 이공계 쪽에 이 얘기를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라디오 안에다가 그 고성능 폭약을 담았고 그리고 이제 액체 폭탄으로 술병을 가장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세관에 걸리지 않고 몇 군데를 거쳤잖아요. 네, 5군데. 나라 몇 군데. 5군데를 전부 다 프리패스로 통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고 그 다음에 또 황당한 거는 그러면 김현희가 어떻게 잡혔냐. 그러니까 바그다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중간에 아부다비는 저기 여러분들 그 요즘에 월드컵 예선할 때 나오는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도시가 아부다비죠. 아부다비에 중간 기착을 했는데 중간 기착을 할 때 김현희하고 이 김승일 씨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대한항공은 출발해서 가다가 버마 앞바다 상공에서 폭파가 됐다는 건데 그런데 아부다비에서 내린 김현희가 어디 안 가고 바레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레인은 그 아랍에미레이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바레인이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과 국교를 체결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레인이에요. 그거 왜 갔냐 이거지. 쇼핑하러 갔다면서요. 그때 김현희가 뭐라고 진짜 가서 했습니까? 쇼핑했대요. 그래? 정신 나간 여자네 그 여자.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쇼핑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쇼핑을 정신 나간 몰래 숨어 산 게 여자네. 아니라 대놓고 아니 쇼핑을. 그러니까 폭탄 설치해놓고 자기는 거기 딴 나라 가가지고 쇼핑하는 게 그게 제정신인 이게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잡혔다는 거예요. 아무튼 또 잡혔는데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 김승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승일이라는 사람은 북한 공작원답게 독약 앰플을 깨물고 자살을 하였으나 김현희는 미처 자살을 하지 못하고 그 얘기도 많이 했대 어른들이. 네. 와 역시 북한 놈들은 독해. 네. 얼마나 독하냐면 폭파 공작을 했는데 바레인에서 쇼핑을 하고 그죠? 이틀간 또 이제 한국의 안기부가 또 잡으러 올 때까지 쇼핑을 하고 있다가 정말 독해요. 독약 앰플을 깨물고 자살을 했다는 거잖아요. 쇼핑을 근데 같이 한 거예요 그럼 그보다 남녀 그 더 황당한 건 여자분들이? 그거 있잖아요. 치밀하게 준비가 된 이제 전문 공작원이다라고 쭉 했는데 김현희가 칼기 이외에 실행을 했던 공작이 없어요. 뭘 했는지. 초범이야? 아니, 원래 하다못해 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회면에 아주 잔혹한 살인 사건 나오면 항상 기사 말미는 뭘로 끝납니까? 경찰은 여죄를 추궁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관련 사건이 뭐가 있는지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김현희, 김승일, 김현희와 관련해서 실제로 생존해 있으니까 그 치밀한 전문 공작 수업을 받았다고 하고 그때 안기부죠. 안기부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어에 일본어에다가 못 아는 언어들은 다 배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공작을 했는지 이거를 털털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북한의 이 잔혹한 수법 얘기가 돼야 되는 그게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왜 터뜨렸냐, 그 비행기를. 칼기 비행기를 왜 터뜨렸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범행의 목적이. 범행의 동기가 없구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그 안기부가 밝혔던 목적은 노태우 당선?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봤는데 생각이 안 나지? 그리고 거기에도 나온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도 나와. 뭔데 말해줘. 88 서울올림픽의 안정적,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 근데 이제 그 칼기 폭파의 목적은 이거죠.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왜 그거 그게 범아에서 목적이라는 거예요. 터뜨려? 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원을 보내가지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그러니까 뭐 범하죠. 범하 상공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안 터뜨리고 범하에서 터뜨렸어요. 그내 말이 그 말이야. 범하에 터뜨렸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대선 전에 88 서울올림픽의 안정적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이게 안기부의 발표예요. 이게. 근데 또 그 김현희 씨가 안기부 그 직원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러니까 일이니까. 사건 이후에. 예. 최근에 보니까 뭐 나이를 먹지 않더만. 그것도 열심히 방송에 뭐 잠깐 나온 맞으시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역시 조작이다. 이게 왜 세월호 사건 때도 세월호 가족분들이 진상 규명을 위해 가지고 끈질기게 이제 막 활동을 하시는데 걸음마다 당국의 이런 방해와 은폐를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 당시에도 칼기 사건에서도 유족들 115분이죠. 115분의 유족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다못해 가지고 블랙박스도 안 꽂았으니까. 그리고 사건 해역을 제대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마유미를 잡았어요. 김현희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건을 규정을 해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압송을 해왔죠. 대선 3일 전에. 그걸로 이제 뭐 온갖 신문사에다가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려먹고 대선 끝나고는 사건이 그냥 흐지부지 더 이상. 그리고 김윤희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뭐 사형을 선고했겠죠. 사형을 선고했는데 나중에 전향했다 그래가지고 사면. 그 사형 선고하고 즉시 사면을 했죠. 바로. 왜 그럴 수가 바로. 있어? 어떻게?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 이 칼기 폭파에서 증거는 하나. 김현희의 자백. 슬프다. 아니, 근데 왜 반대 반론할 거는 증거는 없는 거죠. 정황만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만 있는 거고 모든 거의 증거는 김현희의 자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김현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국정원이 이때뿐만 아니고 선거철만 되면 계속 부품 이때는 공작, 안기부였고. 네, 부품 공작 네. 그때 안기부. 네. 부품 공작에 항상 하잖아요. 우리 가깝게 요번 우리 4.13 총선 앞두고도 한참 뭐 우리가 무슨 그 제재 효과를 봐가지고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했다 이런 기사들 막 쏟아져 나오고 엄청나게 우리도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 없이 이들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매니저인지 그 뭐라 그러죠? 지배인 말고는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존재가 살아는 있는지 이런 것들조차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떠들고선 그러다가. 4.13 총선을 앞두고 주로 보면 선거철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97년도에 그 총풍 사건 또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선거철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안 좋은 비판 기사들 총선 전국에 예를 들면 이번 총선만 하더라도 뭡니까? 김무성 그 옥새 파동이었죠. 옥새 들고 튀었어요. 영도 딸이 앞에서 나 옥새는 대표실에 두고 왔는데 무슨 뭐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막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덮기 위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지금 뭐 해외 식당에 난리가 났더라. 북한 이제 미국이 제재하는데 그 강력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다. 북한이 이제 곧 망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국면을 덮어버리기 위한 측면. 저는 그거밖에는 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또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안보가 중요하니까 새누리당을 찍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까?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선거철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품 논란들이 일어나더라. 근데 예전에 87년 대선 때는 저는 노태우 당선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 야권 진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후보 분열
김영삼, 김대중 후보 분열이 패인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핵심적 패인은 칼 폭파 사건 이건 사실상 이 선거용 아니었냐 이 사건을 터뜨린 것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가 되냐 이거죠. 97년에는 더 황당해요. 97년에는 실제로 안기부가 그죠? 북한을 몰래 만났다는 거잖아요. 판문점에서. 이회창 비선들이죠. 네. 이회창 선본의 비선들이 만난 거죠. 총 좀 판문점에서 쏴달라. 네, 총 좀 쏴달라고. 실제 부탁한 책임자는 이제 안기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었고. 완전 종북 아니에요? 진짜 종북이네. 북한을 따르는 북한에게 가서 총 좀 쏴주십시오. 존댓말 했을까 반말 했을까? 아유, 당연히 존댓말로 부탁했겠죠. 그럼 종북이네? 종북이에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사건들만 하더라도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국정원에 가가지고 수사를 받을 때 딱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수사관이죠. 네. 그 수사관들이 경력이 한 30년들은 돼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이근한 옆에 가지고 이제 고문관을 하던 그렇게 고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국정원이 그러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30년 전에 이렇게 87년 의혹, 칼기 폭파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안기부의 총풍 의혹, 이거는 뭐 의혹이 아니라 팩트죠. 이거는 총풍 이제 뭐 사건들을 주도하고 거기에 관여했던 이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국정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큰 삼촌. 이 그 유우성 사건에 나타나는 큰 삼촌이 뭐 통합진보당 내란너머 사건에 이석기 의원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자백 영화 보면 영화 볼 때 전 변호사님들도 이제 낯익은 변호사님들이 나오셨는데 이철 선생님 나오잖아요. 제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네, 70년대 박정희 때 마지막에 그 자막 올라갈 때 쭉 사건들 조작 사건들 쭉 그리고 재심 무죄 뭐 쭉 나오면서 그렇게 보니까 처음엔 그냥 사건들이 있던 거 나열하는갑다 했는데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한 해에 2-3건씩 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했던 게. 근데 그 중에 이제 40년 만에 이제 재심에서 무죄 받으셨던 이철 선생님 또 나오시고 김승효 선생님 나오시고 이철 선생님 재심 사건도 우리 제가 이철 선생님 재심 사건을 맡아서 재심 무죄 확정 대법 판결까지 받았고요. 그다음 김승효 선생님은 지금 재심 청구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이 저 간첩 조작 사건들 보면 이 제일동포 모국 유학생들 이 하나의 그 유학을 와서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이분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북측 그러면 총련 동포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일본에서는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 일본에 뭐 공산당도 합법화되고 일본의 학생운동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정상적인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좀 민족적인 이 열정을 가지고 보면 이게 분단된 조국을 보면 그 당시 뭐 북쪽의 사회주의는 굉장히 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일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자유롭지 않습니까? 정보가. 그러면 북쪽 지도자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하숙방에서 얘기하다 보면 신고 당하는 거죠. 하숙방에서. 그죠? 김일성이 진짜 항일운동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신고 당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동포 모국 유학생 이분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일본에 있기 때문에 구원 활동이라는 게 일본에 살 수 있지만 한국에 가족이 없다. 누군가가 밖에서 뭔가 싸워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여기에 이제 또 아까 했지만 총련이라든가 이렇게 한 집 건너 이렇게 뭐 같은 대학에서 같이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서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간첩 조작에 아주 또 공장이 돼가지고 제일동포 모국 유학생들이 간첩 조작을 많이 당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납부거부들도 유일하게 38선 입으로 가서 북을 보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북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뭐 북의 산업 현장 뭐 이렇게 보면서 북에서 발전상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근한 이런 보안 수사관이라든가 고문 수사관들의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쪽에 동서남해의 섬이나 이런 데서 정말 간첩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보면 뺑 둘러가면서 너무나 많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제 재심 무죄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결국 남북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 남북 대결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분단의 이 구조 속에서 그 4대 매국 정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방공법 이것으로 끊임없이 저항 세력들을, 비판 세력들을 탄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 피해자들이 납북어부들 방어력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분들 또 제일동포 그들 같은 거 한국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간첩 조작으로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고 이 분단 체제를 더 강하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을 끊임없이 겁박하고 세뇌시키고 북에 대해서 끊임없이 혐오 증오케 만들고 적대하도록 해온 게 역사고 그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항쟁을 통해서 저항을 하면서 조금은 가셔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극우 보수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언론 뭐 정권 곳곳에 그죠? 또 국가기구 정말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해가지고 하는 국정원이 여전히 지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우리가 싸워왔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아직 문제 해결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방식의 변형된 방식으로 새로운 간첩 조작 내지는 뭐 북풍의 소재라든가 희생양들을 찾아서 맞습니다. 계속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아까 요즘엔, 얘기한 네. 것처럼 그 탈북자들이 좀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렇게 걸려 있는 거죠. 취약하니까 그 증거 조작도 시키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탈북자들이- 탈북자라고 봐야죠. 네. 이제 최근 네. 연도에 있어서는 결국 북쪽과 매개에서 먹잇감으로 간첩 우리 조작의 문화를 또 먹잇감으로 잘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합신에 가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둬가지고 조지다 보면 한 사람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열정 없이 완벽하게. 구금할 수도 있고 조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장 변호사님 같은 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국정원 안에서 그 이번 해외 식당 여종업원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민변 변호사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음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밖으로는 그런 자기들이 관리하는 탈북자들 내세워서 민변 앞에 가서 뭐 그 데모도 하게 시키고 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 커넥션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사실 이 분단 국가에서 얼마나 이 야만적인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그건 야만적이고 좀 유치하잖아요. 네, 그죠? 너무 유치하죠. 그 민변 앞에 네. 와가지고 그 시위하고 그 일당 받고 나오시는 분들로 2만 원씩 저 받고 또 오시겠죠. 그분들이 또 탈북자 분들이신데 저는- 민변에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민변에 대해서 욕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성시 사건에서도 유성시한테 제가 처음에 가니까 유성시가 저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국정원에서. 그리고 국정원이 저하고 만나고 가면 변호사가 뭐라 하더냐고 이렇게 비밀 접견 내용을 물어요. 그 국정원에 예의가 없어요. 이게 그 비밀 접견도 치면 그럼 상도의가 또 다 없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더라. 근데 저 변호사가 변론하면 뭐 3년 살 것도 7년 산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헉하죠. 안에서 그런 헉하죠. 식으로 예. 얘기를 하고 뭐 제가 만나본 그 간첩조작 이게 피해자인 탈북자들의 경우는 뭐 민변을 만나면 뭐그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완전 왕따 당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절대로 이제 곧 재판 받기 위해서 뭐 구치소에 있으면 민변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해외 식당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제 민변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세뇌시켜서 혹시라도 나중에 민변 변호사들과 이렇게 접촉했을 때 진실이 드러날 거를 이렇게 막아보려고 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좀 유치합니다. 제 생각에 유치를 하고 지금도 그래서 해외 식당 종업원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언젠가 민변을 또 집에는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찾아왔었고 근데 아까 전에 그 제일 동포 그 유학생 간첩당 사건 예.
전에는 그 영화 보면 김승효 선생님이 네. 한국에 가시는 것도 내켜하지 않으시고 재판을 하시는 것도 처음엔 내켜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분은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고문으로 네. 그 당시에 날조로 인해서 망가져서 어떻게 7년 동안 그렇게 치료도 없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부터 이미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셨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완전히 뭐 아무 젊은이를 어떤 식으로 짓밟아버리고 네. 공패내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일본말로 처음에 하다가 한국말로 네, 이렇게 네, 네, 네. 나오는 거고 그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그 다른 게 아니라 일본말밖에 안 하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한국어를 근데 그분이 아마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고도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7년 내내 뭔가 이렇게 그죠? 망상 아닌 망상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핵심 단어들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과거의 자기 피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분의 한국말에서 이게 진짜 방언처럼 튀어나온 얘기가 지금 우리 현재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와닿는 얘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뭐 갑자기 저는 대화가 잘 안 되는 분 같이 처음에 나와요. 일본 말도 약간 어눌하게 하시고 상태가 그러시니까. 근데 갑자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국말로 가기 싫다고. 근데 그럼에도 잊고 싶다고. 잊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남산의 지하에 끌려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다 그 얘기 하신단 다 말이에요. 이- 전 처음에는 약간 그 치매 환자이거나 이러신 줄 알았어요. 영화를 볼 때.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런 고문의 후유증으로 계속 40년 이상을 그런 상태로 이제 지내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친구도 이름도 못 알아보셨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남산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남산 지하에 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의 세월이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인간의 청춘을 다 망친 거잖아요. 조작사건. 우리 승희 씨 너무 일본 가슴이 안 아팠어요. 가봤죠? 네, 일본 안 가봤어요. 곽 박사님 일본 가봤어요? 아니요, 일본 가본 저 사람은 일본 꼭- 가봤잖아요. 네. 갔는데 진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우리는 조총련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안 거기는 되겠다? 거긴 오히려 그런 게 더 강해요. 민족 이게 되게 강해요. 우리는 남북의 분단 이게 강한데 거기는 민족 이게 강하더라고. 그러면서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우리나라다. 이런 정서나 이런 그래서 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왜냐면 한국 출신들이 더 많아요. 고향이 전라도, 제주도, 부산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오고 싶고 그래서 2세, 3세들을 유학을 이제 한국으로 많이 보낸 거죠. 조국을 알아라. 운동권들이 아닌 거죠. 근데 조국을 알아라 해서 대학을 왔는데 갑자기 안기부가 덜컥 잡아가서 사형 때리고 10년 때리고 10년이 뭐야 20년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자기 그렇게 되고 그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3년 3년 있다 뒤에 돌아가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그 아버지의 나이를 넘기니까 너무 죄송하고 네. 어머니의 나이를 넘기니까 너무 죄송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는데 그런 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그 이철 선생님이 딱 하고 아까 가족 얘기하셨잖아요. 사모님이 계셨어요 한국에. 약혼녀. 약혼녀가. 네. 근데 약혼녀도 3년 6개월 신고하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게 간첩이 아닌데 어떻게 신고를 그 해. 약혼자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약혼녀도 그냥 잡아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그 선생님도 이철생님 네. 재심 무죄 확정됐고요. 사모님도 재심 아. 청구해가지고 네. 재심 개시 결정돼서 지금 11월 초에 이제 음. 재판 열리면 두 분 다 재심 당연히 무죄 무죄 받으시겠죠. 받을- 무죄 네. 받았으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 수많은 이 간첩 재심 무죄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애당초 그 사건들이 다 없었다면 한국의 현대사에서 닭깎이 마사오 정권에서 그 수많은 조작 사건들이 애초에 없었다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없었다면 조봉암 우리 선생님께서 진보당을 통해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반민특위의 주적이 누굽니까? 주적이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 매국노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작으로 수명을 연장해 오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근데 저는 단순히 이런 뭐 국정원의 조작 사건 또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인권 문제로 인권 문제 중요합니다만 인권 문제에 극한되는 게 아니다. 야, 저 한 청년이 진짜 저 청년의 인권은 어떡하나라는 정도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하나의 빌미가 돼가지고 광범위한 이런 종북 공세에 근거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 전반을 보수 우경화 만드는 그렇죠. 그런 기제가 아니냐. 아, 그게 맞는 게 아까 그 우리가 최순실 얘기하면서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한 전공법으로 이화여대를 구조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 한국 사회 기득권층, 아까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북, 간첩 조작이 이들의 전공법인 거죠. 사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을 빨갱이 간첩 종북으로 몰지 않으면 이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 유학생 간첩단, 뭐 간첩 조작 이거 사건을 쭉 보면서는 아까 뭐 그 큰 삼촌 수사관이나 아줌마 수사관이나 대머리 수사관이나 이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그냥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알고 싶어서 조국이 좋아서 온 20대 초반 청년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무죄 받는다 그래도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년생에 한국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머리가 희끗해지고 손자 손녀를 볼 때 무죄를 받는 게 당연히 기쁘지만 그 40년 세월이 보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김승효 선생님이 그 표현하실 때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 그 뭐라 그랬지? 너무 정정한 표현으로 한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알리고 싶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으니까 여기를 온 거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 쪽으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국정원 안기부 이 조작의 역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런 건가 이런 게 영화가 참 많은 걸 보여주더라. 아까 뭐 유성 씨 사건도 한 축이 있지만 이 또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한 게 이철 선생님이랑 이제 김승효 선생님 얘기한 건데 변호사님이 관여하신 것만 해도 훨씬 또 사건이 많으시죠. 네, 재심. 많습니다. 많고 영화 자백 얘기에 네. 또 한 축으로 나오는 게 합신센터에서 자살. 네네네. 그죠? 한준식 씨. 예, 한준식 씨가 인데 그런 문제들이 이번 영화에 이제 완벽하게 담겨지지는 않았어요. 담겨지지 않고 잘 보시면 한준식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느낌이 오시던가요?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 네네. 활동했던 게 친구분도 느낌이 오고. 친구분을 딱 보니까 그분들 막 미국 가기 위해서 막 네. 대사관 네. 뭐 동생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태국에 이렇게 가면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입국을 했다든가 이제 탈북자들 네. 보통 그런 루트라면 이제 태국 이민보호소에 뭐 이렇게 좀 수용도 되고 그 안에서도 집단적인 이 싸움이 그러니까 보통 진짜 간첩 지령받고 자백을 하고 목 매달아 죽었다는데 간첩이 무슨 그 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또 태국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살 앞두고. 죽음에서 보면 사실은 사람이 죽었으면 CCTV 항상 그 감시하는데 그 CCTV 녹음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녹화 안 죽었을까? 스스로 죽었다? 간첩으로 자백하고 심경의 변화를 해서 스스로 죽었다? 딸은 지금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사람이 죽을 수 없는데 유가려 씨도 자살 시도하죠. 이철 씨도 자살 시도하죠. 그 안에서 이게 그죠?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자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되는데 저는 그 자살로 몰아간 타살이라고 저는 보고 이게 간첩 조작의 그렇겠네요. 큰 피해인데 한준식 씨라는 사람 이름도 바꾸고 생일 다 바꿔버리고 무연금 외에 팻말도 없이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간첩으로 자백했다라는 거는 이미 합신센터에서 수많은 진술서와 북에 대한 정보를 쓰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족관계 다 이미 썼을 거 아닙니까? 누가 되고. 자, 국정원이 정말 책임 있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예를 들면 간첩으로 자백하고 사람이 죽었다. 판문점 통해서 인도주의적으로 송환을 해야지 그걸 버려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그것도 뭐, 경찰이 변사체 나오면 원래 수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전혀 접근도 네. 못하고 그 생년월일도 2주 후에 겨우 쫓았잖아요. 언론에 TV조선인가 특종한다고 네.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보도 자료 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랑 감이 야 정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정말 나쁜 놈들.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분단의 비극 속에 분단의 이걸 악용하고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정말 반인륜적인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인간적인 진짜 어떤 존엄 이런 거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그죠? 존중할지 못한 채 살아가는가. 그 영화를 보면 사실은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유고를 안 보내주는 그런 기관이라면 그거는 이미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범죄기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름도 바꾸고 생년월일도 그러니까요. 바꾸고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예. 특히 탈북자들 여기 이렇게 환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안 되면 그냥 어디 무연고매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이거 어디 정말 세계 만방에 이런 정말 이야기들은 이제 규탄 받아야 되는 일이 처음에는 무연고매로 했다가 이 최승훈 PD가 찾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다 팻말을 다시 해놨더라고. 이름하고. 근데 이름도 바꿔놓고 생년월일도 바꿔놓고 그것도 조작인 거죠 사실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누군지 못 찾게 하려고.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참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진짜 비분강대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죠? 이 국정원 자체가 이 조직을 해체하든가 해야 될 문제인데 뭐 이렇게 영화에 나와도 우리가 또 느끼는 감성이라는 게 워낙 이 분단 체제라는 것들이 우리를 가둬놓는 이런 뭐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이 근데 분단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체제입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도 당장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신고를 해서 형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CCTV도 안 됐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돼. 그렇게 안 돼요. 원래 아니, 압수수색을 해서 그 들어가서 근데 전화기도 다 뺏겼다면서요. 네. 전화기도 다 수사관들이. 놓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아놨는데 녹화가 자살 안 과정이 됐대. 녹취가 안 됐다 그러면 야, 근데 그 상황에서 경찰은 네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그 경찰들도 전화기를 압수당했죠. 아니 우리 일반인들 이런 얘기 들으면 깜이 오는데 아니 사건 아니 수사하는 뭐 그 경찰 경찰이 아, 우리가 경찰들도 좀 달란다고 냉소적으로 줍니까? 얘기하죠. 이렇게 네. 얘기해. 우리가 달란다고 어차피 주지도 그게 않는다고. 녹음이 안 얘기를 해. 됐겠냐 네. 사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무력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국정원을 어떻게 손을 대겠냐 우리가. 그렇죠. 이 시스템 안에서 누가 국정원을 조사하겠냐.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또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실제 국민들이 뭔가 딱 여론이 만들어지고 나서지 않으면 그렇죠. 예, 참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실제로 제가 이제 국정원 사람들하고 그때 단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정원 그 수사관이 그 책임 수사관인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제 옆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일배야? 엄청나게 쩝쩝거리면서. 아, 그래서 제가 세월호 때 일베들이 폭식 투쟁했지 않습니까? 그 딱 볼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2008년도 국정원의 생각이 딱 났어요.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맛있다면서 근데 얼마나 천박스럽게 나이도 이제 좀 있으면 60 돼가는 사람이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곽 박사가 좀 만만해 보였구만. 저요? 국정원이 그 정도까지 한 거 보면 좀 좀 만만해 확 보인 거. 엎어버리지 그랬어요 어. 그러면. 근데 어디 국정원의 수사 기법일 거예요. 그것도. 네. 실제로 수사 기법이라고 원시적인 그 본능들을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유치한데요? 부동자 세치하고 왜 그래 항상 기합 아니 근데 서 이거는 있어라 벽 보고 있어라 뭐 일어나 뭐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제해서 그 눈 뜨고 있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자만 그러니까. 채우기는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 저 이제 요즘에 가면 이제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수사관하고 계속 눈을 마주친다는 건 계산 저야 수사관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제가 눈싸움을 하든 뭐든 제가 되지만은 피의자 입장 되는 분들은 이 질문을 들어가면서 눈 뜨고 있고 하면 이런 눈의 이런 부분 뭐 근육에 이거 다 보는 분들이 아니라 보는 게 수사 기법이잖아요. 그럼 제가 보통 하면 이거 그냥 이래가지고 엎드려 자라고 그래요. 그걸 엎드려 자는 분도 계시고 그걸 통제하면 안 되는 옛날에는 잠안 재우기를 고문했죠. 그러니까 원시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저 사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죠? 어디를 이동하려 해도 저 사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국면으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다 보면 계속 그 사람의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저질, 응? 굉장히 노련한 거죠. 맞아요. 음성까지도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자기 시선으로 딱 모아가지고 신문을 하는 일방적인 신문을 할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나요. 2008년에 변호사님이 저 대공분실 면회 오셔가지고
조사는 이렇게 받아라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생운동 막판에 이제 딱 구속 10년 수배하다 구속이 딱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잖아요, 저도. 근데 변호사님 말씀해 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갖고 전 그랬거든요. 전 조사 받을 때 그냥 딱 시작하잖아요. 9시인가 9시 반 딱 시작을 해요. 키면은 딱 누웠어요, 그냥 바닥에 누워버렸어. 그러니까 아, 바닥에 왜 누우십니까? 그럼 이불 가져와. 그럼 이불 갖다 줘. 그럼 2시에 깨워라. 그럼 2시에 일어나고 또 한 1시간, 2시간 요렇게 하다가 진짜 변호사님이 잘해야 된다. 이 몇 가지 코치를 줘. 그래서 그 몇 년도에 나는 2008년도에.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하도 네. 많은. 아이, 그때 생각이 남네요. 하여간 뭐 걔는 막 한 4명 5명 번갈아 오면서 친절한 놈, 그렇죠. 드센 그렇죠. 놈, 쇼 붙이는 놈, 뭐 근데 이런 수사 기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특히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작동하는 네. 수사 기법이 이게 사람의 심리를 컨트롤해 버리는 수사 방식인데 근데 제가 경험한 수사 기법은 이거였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는 아 박사님 이쪽으로 가시죠. 박사님. 박사님의 극존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순간 당황했죠. 얘들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곽 박사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호칭이 한 2, 3일 지나고는 곽 박사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10일 지나가가지고 야, 이래. 야 이런 식으로 쭉 다운돼요. 근데 쭉 다운되는데 한 명이 좀 다르더라고요. 계속 곽박사. 계속 곽 박사. 이것도 다 짜여진 각본이 그렇죠. 아니까. 근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들 쫙 들어보다 보면 야, 이 새끼들은 맨날 이런 거 연구하는구나. 그럼요. 예. 실제 전문 박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하는. 근데 어찌됐든 이 70년대 이럴 때 80년대 이럴 때는 되게 격한 이제 폭력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거는 거의 예, 예. 없어진 상황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더 고단수가 그렇죠. 됐을 거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인데 그죠? 방식이. 우리가 예. 우리의 힘이 커졌겠죠. 그죠? 저항력이 커졌지만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리는 피해자의 범주에서 이 극우 보수를 지배하는 이 지금 어떤 분단 체제 이걸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게 좋아졌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는 순간 우리 또 비정상의 맞습니다. 사회에서 네. 본질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가 피해 당하는 걸 망각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이게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랬죠. 감금을 6개월 동안 안 때리고 저는 국정원 직원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한 48시간만 우리 사무실에 혼자 저기 외부하고 접촉 차단시키고 내가 당신 조사한다 그러면 당신 간첩 만들 수 있다.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위험한 건데 우리는 6개월 동안 독방에 가져가지고 해도 법적으로 용인돼 이 지금 이 뭐 마치 법적으로 되는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 달력도 안 주고 네. 그죠? 달력도 근데 그게 생각만 해도 그거는 네. 고문이죠, 고문. 그 달력 안 주고 한번 일주일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최소 일주일은 그렇게들 조사를 받다가 이제 달력 줘요. 유성 씨 사건 이후로. 근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과거보다 뭔가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무늬만 싹 바꾸는데 우리가 마치 본질도 변화된 게 있는 거냐 마냥 뭔가 인권이 보장되는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이 또 살아가는 게 우리 또 여러 가지 저는 뭐 분단 트라우마에 의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건 완전 대한민국의 관타나모네요, 그냥. 그렇죠.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외부에 일체 접촉을 하지 않다가 몇 가지 고쳤다고. 뭘 고쳤냐? 이름을 바꿨어요.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돌덩어리에 크게 썼던 거 하나 바꾸고 그다음에 조사실이 옛날에는 철문이었는데 외부 낭문으로 복도에서 바꿨어?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이거 감시할 사람도 없어요. 국정원 간부가 그 예를 들면 그래서 유리문을 냈다. 이제 가 보니까 뭐 이런 그 이제 화장실까지도 이제 CCTV가 이걸 좀 불투명하게 이제 하고 달력 주고 그 다음에 뭐 벽지를 어두컴컴한 거에서 좀 환하게 하고 그림 그려주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놔주고 그리고 밖에 물 들어갈 때 이렇게 출입 카드를 해서 나갈 수 있게 옛날엔 전부 다 저 나가서 물 뜨고 싶은데 이렇게 허락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원시적인 그
기능들을 다 통제해 버리면 네. 사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거기 말려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거든요. 무늬만 바꿔놓고는 그래놓고는 뭐 국정원에서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하나 선임했다. 이번에 벌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네네. 관련해서는 우리가 변호인이 접견이지 자기들이 계약임용제로 한 계약직 공무원이 된 변호사가 모든 걸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만나가지고 다 만나갈 수 있고 뭘 받아올 수 있으면서 우리는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으래. 그 사람 말은 뭐냐? 국정원 내 말이에요. 그대로. 그럼 사실 그래서 그런 그거는- 것들이 마치 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독립적인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 합신센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 마치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놓고는 국민들한테 합신센터 개업됐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정확하게 변호사는 우리는 누가 임명합니까? 그 인권보호관은? 국정원장이. 그럼 내부 인사네요. 그러니까 내부 인사를 인사죠. 마치 외부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냐 해서 인권보호관이 그것도 한 있어서 명에 한 명. 인권보호관이 여종업원들 다 접견을 했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부모님이 선임한 블랙리스트라서. 부모님이 선임한 변호사들인데요. 그러니까. 그쪽은 국정원이 선임한 변호사고 누굴 만나야 합니까? 우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서 본인들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지금 마치 고문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네. 독방이 고문이에요. 독방 정신적 시설이. 고문. 그죠? 그 영화에도 신체에 나오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주는 건 고문이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전기고문, 물고문만 하니까 고문 개념이 너무 좁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고문, 물고문, 막 몽둥이로 아주 해야만이 고문이고 정말 가혹행위 온갖 저 고문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 조작이 있습니다라는 거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던 거. 맞아요. 그죠? 그럼 요즘 세상에 고문이 어딨냐? 어?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유엔에다가 얼마나 한국의 인권 문제가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 우리나라에 무슨 고문이 있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벽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이 간첩 조작이라는 이 조작이라는 용어 제가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하면서 제일 좀 누구나 조작이란 말을 너무나 잘 쓰고 지금 2013년만 해도 전혀 안 그러셨죠, 네. 주변이. 그렇죠. 간첩 조작 변호사님 말 얘기해도 잘 안 믿으죠. 안 믿고 네.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이게 지금 네.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조작이란 말이 네. 이렇게 일상적으로 쓸 수 있. 다른 조작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증거 조작은 이제 밝혀졌을 때는 증거 조작이라면서도 간첩 조작이라고는 그 당시 제1 야당조차도 처음에 간첩 조작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뒤에 플랜카드인가 이렇게 했다가 부랴부랴 갑자기 이 간첩자에다가 증거로 이렇게 고치고 네. 거기에다 조작 다음에 꼭 의혹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조작 의혹. 예. 네. 그게 우리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저는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자백이란 영화가 지금 상황에서 주는 힘이 전국을 찔렀다. 되게 중요한 거네요, 이게.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정원이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여러모로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몇 개를 들고 반성을 하고 그러진 않겠죠? 주로 보면 선거철에 있어 왔다. 선거철은 전 국민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이런 뭐 조작 의혹, 안기부의 조작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전 국민이 누굽니까? 이를테면은 묻지마 1번 죽었다 깨도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을 위해서 조작 사건을 터뜨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조작 사건을 우리 같은 사람이 새누리당 찍으라고 조작 사건을 터뜨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타겟은 누구냐? 부동층 아니냐. 그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야, 이번에 진짜 박근혜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나도 이번에 진짜 투표 한번 해보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최태미 어쩌고 저쩌고 뭐 이카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약 30%에 달한다고 흔히 추정되는 그 타겟을 대상으로 이제 조작 사건을 터뜨리고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른바 성스러운 관계, 박근혜와 최씨 부녀의 성스러운 관계가 일파만파 터져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막 26%?
네. 네. 거의 뭐 역대 최저로 지금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은 18%. 예. 네. 아니, 내년에 선거해야 되는데 이거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 상태로는 안 되죠. 국정원, 요즘은 청와대 누가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손을 씻겠어?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럼 뭘 하겠느냐? 조작해야지.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어땠습니까? 인터넷 댓글 달기 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조작했잖아요. 이 사람들 또 할 수 있다.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주목되는 상황 아니냐.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는 그 자백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누구 국회의원이 한 발언 같은데? 김진태 의원이 그죠? 2만 명. 명이니까. 예, 그거를 육성으로 딱 내보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2만 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뭔가 어장이잖아요. 어장. 2만 명이라고 해놓은 거고. 언제나 2만 명 중에 뽑으면 되는 거고. 거기서 2만 명의 간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2만 명이 있다 그러면 나라가 운영이 됩니까? 2만 명이 작은 숫자예요? 군대로 따지면 몇 개 사단? 일개 사단이죠. 예. 그 사단이 지금 잠복에 있는 건데. 그리고 간첩이 전부 다 뭐 그 무장을 다루는 거나 전문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게 2만 명인 장교급 2만 명이 지금 암약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굴러갑니까? 야, 근데 이것도 가족만 해도 8만이네. 4인 가족이 지금. 그리고 전부 다 대학 공천. 다니고 뭐 공포 조성령 얘기죠. 그죠. 네. 근데 거기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탈북자들을 또 그 어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만 명을. 근데 여기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북한에다가 탈북자들 빨리 오라고 정착하게 더 시스템을 잘 갖춰줄 테니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어장이. 그래서 더 와봐 난리 날 거야.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향에서 승부가 걸리지 않겠나. 근데 그 신호탄이 이런 면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씨를 완전 타겟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송민순 회고록 이걸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뭔가 더 정교화되고 그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이미 시작된 거 아닌가. 정교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마구 지를 것 같아요. 원래 왜 전쟁터에서 보면 주로 뭐 에라 베트남전 같은 모르겠다 거 이런 보면 심정이야? 화력이 우세한 미군들이 있잖아요. 주로 전쟁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보지도 않고 막 갈기거든 그냥. 막. 그럼 네. 정교화가 아니라 이 전반의 종북 공세를 쭉 밀다가 예. 약한 고리나 그림이 나오는 걸 그죠. 잡아채겠죠. 전방위적인 파상 공세로 나서다가 네. 뭔가 하나 허점에 나오면 그쪽으로 이제 등을 돌리는 자가 보이면 그 사람을 잡아채든지 네, 내지는 고개를 숙이고 외롭게 혼자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채든지. 근데 지금 뭐 열심히 여기저기서 이 막 덮으려고 지금 전국을 26% 지지율을 덮으려고 여기저기서 이거 막 터뜨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타기가 요즘은 잘 안 되는 관계로 국정원도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 것 아닌가. 자백 영화가 진짜 짜증나겠어요 국정원은. 짜증나지. 지금 한 건 해야 될 봐봐, 텐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맨 마지막에 1956년 진보당 사건부터 쭉 올라가는데 끝이 없이 올라가는 거야.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은 국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문제 이런 게 국회가 되든 뭐 지금 화두로 잡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국정 통제를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국정 그랬고요. 그죠? 앞으로도 국정원이 또 뭔가 조작할 거다. 근데 어떻게 조작할까? 우리 지금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네. 지금 우리가 무슨 당연히 조작할 것 같은데 조작하면 속지 말자라고 우리가 주술을 외운다고 이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을 키워서 견제력, 그죠? 국정원이 조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고 국정원을 개혁을 하는 이런 부분들 해야죠. 내년 대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조작에 속지 말자 이러고 넉놓고 있는 것은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특히 합신센터 이런 문제 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다 제가 아까 문제했듯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들레라는 단체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국정원의 힘을 그죠 조작 시도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힘을 키워야죠. 싸워야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꼭 자백 꼭 봐주십시오.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합적인 교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성호 PD님과 우리 장경호 변호사님 최성호 감독님. 예. 아 좋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저 그걸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종합결 예. 영화 자백. 종합 교본이 나왔어요 이번에. 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뭐냐, 영화 자백을 함께 보자.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국정원의 조작 사건, 이런 조작 음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이 점점 더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게 그 영화 자백도 중요하고 우리 그 왜 한국 트라우마 한국 사회 그 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김태형 예, 쓰신, 예, 그 책을 한 10만 명이 보면 좀 영향을 그러면 우리 끼치게 이거 되는데. 선전해 줬으니까 껍데기는 가라 해서 그 김태형 선생님 지금- 자백 선전해 주시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대중의 힘을 모아서 국가보안법, 뭐 국정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분단의 비극을 악용한 이 극우보수 세력들을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힘을 누가 합니까? 이 대중적인 인식 자각이, 그런 것들이 아주 이게 제대로 되려면 영화만 봐서는 안 되고 저 영화를 보고 우리 왜 질문이 다 그렇거든요. 왜 간첩을 조작을 할까? 이 시대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전 최소 PD님 저 만났을 때 왜 간첩 조작한 이 질문 요즘 최소 감독님이 받는 질문이 대부분 그거예요. 네. 그거를 계속 하도록 얘기를 하면 다 얘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회 모순 다 들어 이 분단 지배 체제가 가지는 그 무시무시한 야만성이라든가 정말 반인륜적이고 지금 우리 스스로를 옥죄이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정말 겁주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죠? 무관심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저쪽이 당하고 있는데도 내 하나 살자고 궤변 늘어놓고 이게 지금 현상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가 자각을 하면 그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 영화 자백을 꼭 보자. 네, 자백을 빨리 보자. 빨리 빨리 예약하자. 빨리 여러 명과 함께 여러 명- 단체로 네. 보자. 보자고 이게 영화 자백의 남자 주인공.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많이 토론을 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이런 정황을 딱 접했을 때 대체적인 사람들은 인권 문제로 좀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 나쁜 놈들 진짜.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지 네, 못하고 그렇게 봐야죠. 그 한 개인이 처한 정말로 억울한 문제라는 형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영화 보고 나서 꼭 토론을 하자. 토론하고 네. 그 다음에 왜 간첩을 조작할까 이렇게 하려면 트라우마 한국 사회도 읽어보고 하면 답이 나와요. 아, 그러면 심화 교재 트라우마 한국 사회.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가 그게 있잖아요. 그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과하고 다음날 바로 직파 간첩 사건을 또 조작 사건을 터뜨리잖아요. 이 시스템까지 건드리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충분히 저는 국정원에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국정원은 오히려 우리가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 네, 얘네가 좋습니다. 고개를 들기 전에 그런 면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대중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영화 자백. 영화 자백을 마무리로. 이제 이렇게 네. 되면 국정원에서 좀 영화 관련해서 좀 뭐 공작을 하려고 하겠네요. 전 이미 했다고 생각해요. 아, 했나요? 네. 그럼 뭐 국정원이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졸업